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주제 좌장을 맡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명예교수 서희열입니다. 오늘 제1주제는 조세 전문법원의 도입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이동식 교수님, 우리 이동식 교수님은 독일 파사우 대학 법학 박사, 현재는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조세법 쪽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먼저 토론 두 분 중에 한 분, 곽상민 서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곽상민 사장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학원을 수료하셨고 전공이 세법입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제45회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마치시고 구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심판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로 또 근무하셨고 현재는 도봉세무서 서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번째 토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용태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박사도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고려대와 한경대 등에서 강사를 하셨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러시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동식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세무사회 발족 창립 60주년 기념을 하는 제19회 한국 세무포럼인데요. 제가 이 뜻깊은 행사에 특히 또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영광을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주제가 이 조세 전문법원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쭉 시작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 전문법원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조세 불복제도의 일환인데 조세 불복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전문법원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법체계와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장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조세 불복 제도의 현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도입 검토를 하자고 하는 조세 전문법원도 일종의 이제 전문법원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기존의 제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법원 제도가 어떤 것이냐? 특히 우리가 조세법원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하는 특허법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4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조세법원과 관련해서 이게 외국 입법 사례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걸 살펴보았는데요. 흔히들 이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얘기를 하니까 미국 입법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런 우리나라 헌법 규정 그리고 국내의 어떤 전문법원 제도 그리고 또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조했을 때 우리나라에 만약 조세 전문법원을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로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이제 각 쟁점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을 해보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외국 입법례는 좀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전문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분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은 결국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데 특히 그 분쟁의 영역이 조세 부분일 때는 사실은 이 조세는
어떻게 보면 그 본질상 당연히 이게 분쟁을 좀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한 경제적인 성과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납세자 본인들, 경제 활동의 주체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금이라는 제도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세금의 납부와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은 납세자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조세에 대한 조세와 관련된 어떤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갈등이 될 것이고, 이런 조세라는 것이 결국은 법에 따라서 부과가 징수되는 거니까 이러한 조세 갈등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떤 법적 갈등, 법적 분쟁으로 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을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함정이 되면 결국은 그 결정은 납세자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그런 설득이 결국은 어떤 국가 사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결정이 합리성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권위 있는 법적 분쟁 해결 기관에서 이 결정을 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가 제도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특히 분쟁 담당 기관의 전문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조세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 중에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논의를 결국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세 전문 법원 제도의 도입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조세 불복제도 헌법과의 관계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세 불복제도 또는 뭐 우리가 조세 구제제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세 구제제도의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핵심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그 세금 납부와 관련돼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판단해주는 제3의 중립적인 판단기관,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법원일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세 전문법원 제도를 얘기를 하니까 주로 이제 사법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법원에 의한 어떤 조세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그 전제로 우리가 소위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쟁 해결 부분도 함께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기관에 의한 법적 분쟁과 법적 분쟁 해결과 그리고 법원에 의한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운영이 되지만, 이게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제도를 변화를 주려고 할 때는 혹시 그 법의 어떤 개정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어떤 사법제도 또는 행정구제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큰 틀에서 조세 불복제도와 관련된 헌법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세 불복제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조세 법원 제도가 핵심이지만, 그 법원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조세 행정심판 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규정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 107조 3항이죠. 그래서 107조 3항이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헌법을 규정한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입법례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도입된 게 1980년 10월 27일에 시행된 소위 제5강국 헌법에서 이게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 당시는 108조 3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문 번호만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런 규정이 도입된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행정쟁송제도, 특히 뭐 조세 행정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 전주주의가 그 모든 행정 영역에서 실시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소송은 지금처럼 3심제가 아닌 2심제였습니다. 즉 결국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사실상 소송이 1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실질적인 법원 1심의 역할을 하는 행정심판이 좀 더 사법주체적인 요소가 강화되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이제 헌법 107조 3항과 같은 조문을 만들어내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107조 3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07조 3항은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절차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으로 분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심판이 종심 절차로 운영이 되면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은 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사법 절차가 준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 절차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법 절차가 그냥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준용이라고 한 헌법 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아래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이 결국 사법 절차의 핵심으로서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 담당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중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과거에 지방대 행정심판제도가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판단하던 지방세위원회가 과반수 이상의 어떤 외부 위원이 회의 참석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 결정을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 이제 조세 소송과 관련돼서는 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27조 1항, 그리고 그 27조 1항에 따를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헌법 제5장의 규정들, 그리고 그 헌법 제5장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법원조직법과 같은 개별 법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세소송 제도의 규범적인 근간이 되어지는 법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재판의 신급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 그 대법원 아래에서 어떤 단계의 재판 절차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입법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입법자가 어떤 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그 영역별로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심이 될 수도 있고 대법원 단심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2심이나 3심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장은 이제 조세불복제도의 현황인데,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대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행정불복제도, 우리가 이제 소송 이전 단계의 경우에 보면 사정구제제도로서 이제 과적이 있죠. 과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적이 결국 이제 그 대상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고 과세이고 통지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이고 통지 건수가 27만 7천 건, 뭐 이렇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과제기 청구가 되는 거는 한 2,170억 원, 약 2,000건,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실제로 납세자들이 이 채택을 받게 되는 것은 22.9%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채택 비율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처리 건수도 과적이 의외로 지금 대상은 넓어졌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수는 확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 한 2,000건으로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후구제 제도인데 이 사후구제 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로 지금 되어져 있죠. 먼저 임의 단계로서 이제 이신청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 경우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쭉 보면 3,600건 처리 대상 건수로 보면요. 그리고 2020년은 한 4,300건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중에 실제로 처리한 거는 한 3,600건. 그래서 과적이 한 이제 2,000건 약간 좀 넘어간다면 이 신청은 그보다는 훨씬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건 이렇게 되고 그중에 인용률은 2020년에 보니까 15.3%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청은 임의 절차인 거고 그다음 이제 필수적인 행정 심판 제도로서 우리가 이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 청구의 경우는 보면 지금 처리 대상 건수가 한 550건에서 그중 실제 처리되는 건 390건, 한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인용률은 그중에 24.1%,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쪽 화면을 좀 그다음 이제 심판 청구 부분인데요. 이제 사후제 제도 가운데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흔히들 얘기하고는 90% 이상의 경우 이제 심판 청구 처리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처리 대상 건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보면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이죠. 그리고 2020년에 15,845건, 그중에 실제 처리된 게 12,000건 정도 되는데 인용률이 32.6%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비율을 제외해도 한 30% 정도 인용률 돼 있고 2020년에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인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인용률을 좀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좀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세 소송 쪽으로 가서 보면 조세 소송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죠. 가장 그중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결국은 조세 행정 소송일 텐데 조세 행정 소송은 이제 법적 규율 자체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 소송이 함께 규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축 행정이든 복지 행정이든 또 의료 행정이든 또다 그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소송법에서 의율이 되어지고 이 행정소송법이 특히 이 전문법원 제도의 도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한 번 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94년 7월 24일에 행정소송법 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법원조직법도 개정이 되어졌는데요. 이 개정된 법은 이제 98년 3월부터 시행이 되긴 했는데, 요 개정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행정심판이 모든 영역에 필요적 전치로 운영이 되던 것이 원칙이 이제 임의주의로 전환이 되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개별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별도 규정을 둬서 필요 전치를 하도록 했는데, 조세 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행정심판 전주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국세의 경우였습니다. 이제 지방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 또 임의주의로 계속 하다가 이제 2021년부터 이게 또 이제 필수주의로 이렇게 밝혀졌죠. 이 개정이 이루어진 게 이제 94년 7월 20일에 법원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조세 행정 소송 처리 현황들은 이렇게 보니까 국세청에서 있는 자료이긴 한데 2016년에 보면 4,400여 건, 그다음에 2020년에는 3,800건. 의외로 2016년부터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워낙 지금 심사 청구든 심판 청구든 국세 행정 심판 단계에서 인용이 될 만한 것들은 웬만히 인용이 되니까, 그 다음 돼 가지고 이제 소송을 가는 부분들은
크게 좀 뭐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소송이 제기돼도 실제로 인용되고 하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승소율이 여기 2020년의 경우도 보면 전체 처리 건수 1,300건 가운데 693건 정도가 이게 국가 승소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큰 사건의 경우에 납세자가 승소해서 국세가 환급이 이루어지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민사소송도 당연히 일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험 강의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뭐 생략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형사소송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실제 그 재판을 진행하면 결국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결국 조세 포탈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 이제 사안의 경우에 그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 의무의 충족이 발생, 성립, 확정이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야만 형사처벌 여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세 불복제도 현황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법원제도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세 전문법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세 분야 이외에 현재 실제 전문법원제도 운영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뭐 이런 전문법원들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게 이제 특허법원이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게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4년 7월 27일에 그 법원조직법 개정이 될 때 그때 개정이 되면서 이제 행정법원도 도입되고 특허법원도 도입됩니다. 그런데 그 특허법원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특허와 관련된 불복제도가 이제 이게 행정불복제도입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특허청 내에 심판소라는 게 있고 항고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을 담당했고요. 거기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가는데 법원은 대법원 1심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대부분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가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많았고, 그래서 94년 법을 개정해서 특허법원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 특허법원은 이제 고등법원급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특허 심판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니까 95년 1월 5일에 특허 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던 특허법을 개정해서 특허청 내에 있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서 특허 심판론을 신설하는 형태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특허법원의 경우는 관할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종래 그 항고심판소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하고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고 있던 사건 중 일부를 이제 1심을 그쪽에서 특허법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근데 처음에 이 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신결 취소 사건이라는 특허를 취소해 달라는 거나 특허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안 받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2015년에 이게 법원조직법이 개정돼서 2016년부터는 특허 관련된 민사소송 부분도 일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 현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소위 신결 취소라는 기존의 그 특허 취소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압도적으로 좀 많긴 하고요. 그런데 민사 항소권도 이게 꽤 좀 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이니까요. 이 민사 항소권은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이제 그 항소 사건을 이게 특허법원에서 담당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허법원의 조직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특허법원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은 변리사법 8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리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지금 특허법원에서 신결 취소권과 민사 항소권이 있는데 지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신결 취소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미국과 독일의 그 조세법원 제도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도저히 제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시스템이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토론을 통해서 좀 토론자분들이 보강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연방 조세법원이 있어서 납세자들이 조세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연방 지방법원 쪽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조세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여러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집니다. 그 차이점들은 이미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일단은 그 일반 사법 체계가 우리하고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 대법원이 이렇게 한 5개가 되집니다. 5개가 되지고 그 중에 이게 이제 연방 재정법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의 한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재정법원이 있는데 그래서 조세 사건은 재정법원에서 구제가 안 되면 이쪽에 가는 겁니다. 물론 재정법원 이전에 조세행정심판제도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1단계고 그다음 2단계로 재정법원 고등법원급이 결국에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재정법원에 가는 이런 구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게 다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이러한 어떤 국내의 전문법원 제도의 현황과 그리고 또 미국과 독일의 사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조세법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가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 논의를 많이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2004년 국정감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2005년에 국세청에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제도화하는 과정까지는 가지는 못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이제 각 학회에서 보니까 우리 그 세무사회 소속의 구재희 세무사님도 한번 발표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연세대 김용민 교수님도 한번 그 조세법원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서 생각을 해봤던 조세법원의 도입 방안입니다. 만약 도입을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행정심판제도를 일단 정비를 하고 조세법원 도입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법원을 만약 설치 운영을 한다면 법적 근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도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운용 자체는 이게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조세소송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 법을 만들더라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운영을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세법원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신급은 특허법원처럼 고등법원급도 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급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미 조세성이 3심제로 되고 있는데 이걸 조세법원을 만들면서 이게 신급을 줄인다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법원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특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예산 부분 얘기하시는데 법관 등 인력 구성 방안은 일단은 기존의 법관 중에 조사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되 추후 이제 신규 임용 시에는 일부 인원을 조세 전문 전담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관 이외에도 특허법원처럼 특허법원에 이제 기술심리관이나 또 법원 기술조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세법원에도 이렇게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조세법원의 관할권이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조세행정소송만 담당하는 엔티티인데 특허법원의 경우에도 결국은 2015년 개정에서 민사소송을 일부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져왔고 또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세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결국은 조세적인 어떤 판단을 납세 업무의 성립 확정과 관련된 세법 규정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세법원 제도의 도입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어떤 소송 대리권 부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자세하게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허 법원의 경우에도 결국 별서법에서 특허 법원에 대한 소송 대리권 일부를 별세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조세 법원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너무 시간 제약들께서 너무 급하게 진행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조세 법문의 어떤 도입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식 교수님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